네, 좌장 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KDDW 2021의 런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년 전 발매 후 거의 매일 처방하는 친숙한 약제입니다만 제가 모처럼 K캡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구글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K캡 10월 누적 처방액 880억, 지난해 실적 넘었다는 뉴스가 첫머리에 있었고요. 이어서 연구자 임상이 뜨겁다는 반가운 소식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스트 원해 처방 실적에 따르면 K캡의 10월 한 달 처방액은 98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누적액이 880억을 기록했다. 원내 처방까지 합하면 월 100억이 넘는 많은 환자가 K캡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K캡은 이로지브 에소파자이티스, non-erosive reflux disease,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라는 4개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위궤양은 그동안 100대 100에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직원 안내 메일이 있었는데요. K캡은 2019년 7월 26일 위궤양에 대한 적응증을 받았으나 약값 전액 환자 부담, 즉 100대 100 급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과서, 임상진료 지침, 임상연구 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위궤양의 치료에 급여를 확대한다는 지난 10월 28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였습니다. 이 고시를 보면서 문득 작년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 생각이 났습니다. 고혈압과 팔피테이션으로 두카브와 비소프롤롤을 드시던 78세 여성이셨는데요. 한 달 전부터 속이 불편하다는 증세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위체 중부 후벽에 약 1.5cm의 액티브 얼서 크레이터가 있었고 이리마가 현저한 상태였으며 저는 조직 검사하고 즉시 PPI를 처방하였습니다. 미리 예약되어 있던 심장내과를 방문하셨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심장내과 의사에게 PPI 투약 후 원래 증상이 악화되었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카디올로지 선생님께서는 테고프라잔을 처방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100대 100이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외래 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었더니 구역감이 있고 불편해서 못 먹겠던데 심장내과에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훨씬 좋더라. 그래서 저에게 같은 약을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 설명을 하고 테고프라잔을 한 달 투약하고 이어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를 하였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100대 100 약값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환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약을 달라 하셔서 100대 100 약값 본인 부담으로 투약을 하였던 증례입니다. 지금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니 이제는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보험급여로 보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환자 추적 내시경 소견인데요. 펜탁스 이메이지나 아이텐스 내시경 소견인데 깨끗하게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벌써 승인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IIT, 여러분 아시다시피 IIT는 제약사의 관계보다는 순수한 학문적인 관심에 의하여 여러 교수님들이 약품의 효능 효과를 제약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용량, 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테스트되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좀 더 흥미로운 결과들이 줄줄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격적으로 테고프라잔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 최근 나온 식도 질환 내시경 아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후엔에서는 전국 각지 여러 교수님들을 함께 테고프라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식도 질환 환자들의 증례를 모아 3달에 한 번씩 아틀라스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간하였던 증례를 모아 지난달 드디어 단행본을 출판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제약사에서 내시경 아틀라스를 발간한 것은 최초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식도질환만 모아서 아틀라스를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사진, 증례 설명, 해설과 토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12월부터 전국 각지에 배포할 예정인데요. 마케팅팀 고정백 PM님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미리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위산분비 차단제 테고프라잔은 국내 30호 신약으로서 포타슘 컴패터티브 애시드 이니비터입니다. PPI와 달리 디렉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액션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하다는 것인데요. 펜타가스트린을 주사한 상황에서 테고프라잔을 투여했을 때 1시간에 pH 6까지 올라가는 것이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투약 첫날 데이 1에 pH 6 이상 올라간 시간이 50ml에서는 87.7%, 100ml에서는 96.26%로 되어 있어서 50ml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로드럭이 아니고 드럭이기 때문에 액션 타임이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약으로 따지면 커브볼이 아니라 직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약이다. PPI는 그 약제의 피크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간 계속 투약해야 되는 반면 테고프라잔은 데이 1부터 빠른 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약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테고프라잔, 보노프라잔, 에소메프라졸을 비교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약제의 나이트 타임 애시드 서프레션 능력을 검증한 거였는데요. 파란색 라인이 테고프라잔, 녹색 라인이 보노프라잔, 오렌지가 에소메프라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테고프라잔은 투약 1시간에 pH가 급격히 상승하여 pH 6에 도달하였고 밤새 pH 4 이상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녹색 보노프라잔은 pH 6에 도달하는데 약 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에소메프라졸은 4시간에 pH 4에 도달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위산분비 억제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pH 프로파일은 테고프라잔이 야간 산역류 증장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경험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시럼 가스트린 레벨은 보노프라잔을 7일 투여했을 때 현저하게 증가하는 반면 테고프라잔에서는 시럼 게스트린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테고프라잔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pH 하프라이프, PPI 하프라이프가 있는 반면 테고프라잔은 위 조직 농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위벽세포 카날리쿨라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 알 투약하였을 때 약효의 작용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PPI에 비해서 데이 1에 pH 상승이 좋고 그리고 데이 2, 3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pH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라고 특징을 요약할 수 있고요. 이러한 요약된 내용은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하다는 점은 역류성 식도염, 특히 심한 경우 PPI 리프랙토리 거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유용한 특징이고요. 빠르다라는 점은 미란성, 비미란성 식도염의 초치료, 그리고 온디맨드 환자에서 유효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녹터널 심프톰이나 스레시홀드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새로운 약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이프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캡 사용된 실제 유비스트 환자 건수를 보면 처음에 걱정했던 헤파토톡시시티 등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료까지 약 380만 명이 유용하게 치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퍼게스트리네미아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덜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메타볼릭 패스웨이도 사이토크롬 3A4 작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렐과의 상호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추가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아토르바스타틴, 네, 저도 먹고 있는 약인데요. 이 약과 이제 테고프라잔, 보노프라잔 드럽 인터랙션을 분석한 연구에 보시면은 테고프라잔이 오렌지입니다. 테고프라잔은 약 투약 전후 상관이 없는 반면 보노프라잔은 기존 검정색에 비해서 드럭 인터랙션이 약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노프라잔의 pH 가스트린 레벨은 투약 후 올라간 반면 테고프라잔은 가스트린이 별로 올라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디케이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시브 에소파자이티스의 초치료에 사용되는데요. 기존의 PPI도 환자들은 매우 좋아했지만 아래 보시면 3일이 지나야 증상이 좋아진다라고 하였는데요. 테고프라잔은 데이 1부터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약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교수님에게 약을 오후에 투약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느닷없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덕분에 지난밤 약 잘 먹고 편히 잤다. 제가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PPI 투약을 하면 고맙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보통 일주일 후에 오거든요. 테고프라존처럼 처방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메시지를 주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빠르긴 빠르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러한 비슷한 경험은 매우 많은 환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편해 식사까지 잘 먹고 아주 행복하다. 임상적으로 받는 질문은 PPI부터 쓸 건가 P캡부터 쓸 건가인데요.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 원칙은 스텝 다운이거든요. 강한 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줄인다라고 20년간 배워왔는데 왜 또 질문하는가? 가장 강한 약부터 쓰는 게 당연하다. GERD의 초치료의 최근 경향을 스즈키 선생님이 정리하신 JNM 보시면 Severe Reflux Esophagitis에서는 화살표가 하나입니다. P캡. 물론 마일드하거나 너드에서는 두 가지 다 화살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심한 경우에는 화살표가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인 의견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가 운영하는 엔도투데이 내시경 교실 환자 설명서에서도 과거에는 위산분비 억제제가 표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PPI 또는 P캡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전 한 웹세미나에서 최근 가이드라인에 P캡이 거드의 초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새로 진단된 거드 환자에서 첫 투약을 PPI로 시작하는 경우와 K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때 언급됐던 가이드라인이 최근 JNM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란 이름이었는데요. Effect of Pcap is comparable 이라는 다소 이제 보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 발표가 미진했기 때문이고요. 보다 많은 SIT, IIT가 나오면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PPI 또는 테고프라잔으로 쓰고 있다라는 게 참석해 주신 패널의 한결같은 답변이었는데요. 따라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테고프라잔 혹은 여러 종류의 PPI가 1:1 정도 비중으로 지금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GERD 증상이 있는데도 쓰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고 증상을 물어보면 증상이 있고 그럴 때 바로 투약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증상이 좋아진다. 약이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다. 속쓰림이 없어졌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속쓰린 적이 없었다. 라는 이러한 환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지요법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합니다만 유지요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디맨드로 사용할 때는 이제 좀 강한 약을 쓰셔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 환자인데요. 간혹 속쓰림 증상이 있는데 겔포스도 안 되고 알마겔도 안 되고 큐란도 안 되고 오메프라졸만 된다. 오메프라졸을 2번 먹어야 좋아진다. 1번 먹으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환자가 있어서요. 그러면 K캡 드세요. 1번 먹어도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된 약이니까 환자분에게 딱 좋겠다. 온디맨드 치료를 잘 받고 있었는데 약의 선택이 약간 약한 약이었기 때문에 강한 약으로 바꾸시도록 제가 권유드렸습니다. 음주 후 산역류가 있는 환자인데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밤에 자다가 속이 싫어서 깬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난 후에 그런 것 같다. 이럴 때는 안티 리플럭스 서저리를 하지 마시고요. 약을 미리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약을 드셔라. 그래서 미리 약을 드시면은 이제 수술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프면 먹고 아프면 먹는 약이 아니고 아프기 전에 먹는 약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디맨드 세라피가 아니라 스레시홀드 세라피를 권하고 있고요. 환자들에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매일 드시도록 투약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고 있고요. 물론 역류성 식도염에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줄이시면 안 되고 매일 쓰셔야 됩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는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 세라피로 할 수 있는 환자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은 60%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80%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메인티니언스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사람은 20%이다. GERD 유지요법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스즈키 선생님의 리뷰를 다시 보면은요. 메인티니언스 트리트먼트 할 때 이제 시비어한 경우는 P캡 혹은 P캡 혹은 PPI 이렇게 쓰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너드나 온디맨드에서는요. 자세히 보시면 온디맨드 PPI는 없습니다. 아프면 먹는 약이거든요. 아프면 약을 먹는데 빨리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가장 빠른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스즈키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에서는 온디맨드 PPI라는 처방은 없다. PPI는 온디맨드로 쓰는 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3일에 한 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3일에 조금 쓰리면 2, 3일에 좀 이렇게 조절해서 적절히 드십시오라고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증상이 식사 후에 발생한다고 하니 식사에 무관하게 드시는 약으로 변경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토픽은 너드입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당시에는 비교 연구는 없었는데요. 지금도 없지만 플라시보 컨트롤드 트라이얼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노프라잔의 경우는 너드에 대한 적응증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테고프라잔은 너드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게 다른 P캡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인데요. 전체 환자에서 물론 도움이 되었는데 심한 환자의 서브그룹에서는 보다 현저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기할 만한 건 물론 예측 가능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데이 1에서부터 약을 한 알만 먹자마자 느닷없이 즉각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 어디에서? 너드에서. 너드 환자에서도 매우 빠른 증상의 변화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환자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홍색 그 약이 아주 좋다. 쓰리지도 않고 속이 편하다. 필요할 때만 먹고 있는데 대강 3일에 한 번 먹는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나면 없던 일처럼 편해진다. 환자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30분이나 1시간이면 편해진 그런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근본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에선 비특이적 소견이었습니다. 일전에 산역류와 속쓰림으로 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증상은 어떠하십니까? 주신 약이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는 쓰릴 때 일제 이상한 약인 카베진을 먹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아주 편해졌다. 그래서 K캡 2통 처방해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제 외래에서 술 먹고 속이 쓰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술은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고 속이 쓰리면은 술 마시기 전에 약을 드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외래에 오셨더니 아주 좋다. 먹고 났더니 훨씬 편하다. 그래서 잽싸게 스레시홀드 테라피로 이제 변경해 드렸습니다. 리프랙터리 거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다시 스즈키 선생님의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A는 과거, B는 현재인데요. 과거는 PPI 리지스턴트 거드가 있을 때에는 더블링도 해보고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프로카이네티스 넣어보고 다양한 전략을 썼지만 이제 지금은 PPI 리지스턴트 거드가 되면 알고리즘상 화살표가 하나입니다. 더블링도 하지 말고 바꾸지도 말고 프로카이네티도 쓰지 말고 바로 P캡을 쓰도록 하자라는 전략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전에 한 종근당에서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런 세팅에서 P캡으로 변경한다가 이미 60% 되기 때문에 국내 진료 현상에서도 리프랙터리 거드의 치료는 약을 그룹을 바꿔서 이제 P캡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현장의 뉴스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은 식후에 드시는 건데요. 과거에는 식후 30분에 드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식후 30분 이런 처방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식후 30분이라는 투약법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는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K캡은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강하다는 특징은 역류성 식도염, 리프랙터리 거드,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 빠르다는 특징은 미란성, 비미란성 환자의 초치료, 온디맨드 세라피.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은 녹터널 심텀, 스레시홀드 테라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